창업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계약과 관련된 법률을 비롯하여 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법률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요. 제가 준비한 10분은 보건산업 창업기업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법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건산업 창업기업을 위한 10분 강의 아고라스쿨. 저는 KM파트너스의 이성찬 변호사입니다. 보건산업 창업기업들에서 저에게 요청했던 법률 상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것은 계약서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계약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두들 인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작 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좋을지, 그리고 상대방이 제안한 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할 때에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들 힘들어 하시죠. 계약서를 작성하고 검토하고 수정함에 있어 기본적이고도 가장 핵심적으로 보아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창업기업들은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고 검토하고 수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의 양식과 내용은 일정한 계약의 종류와 당사자들이 구체적으로 협의한 내용에 따라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계약서 구성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들이 계약서 내용과 양식을 임의로 구성하다 보면 중요한 내용이지만 미처 생각지 못해 누락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일반적인 구성과 항목을 따르는 것이 권유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당사자들이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거래 목적물의 품목, 수량, 가격, 이행기, 결제 조건, 품질 검사 방법, 중거법, 분쟁 해결 방법 등에 관하여 어느 정도 협의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와 같은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계약서의 초안을 작성하고 상대방에게 계약서의 초안을 보내주면 그 상대방이 이를 검토하고 수정한 후 다시 당사자들이 수정된 초안을 두고 협상하는 방식으로 계약서가 진행됩니다. 그리하여 최소 1회 내지 수회의 수정 작업을 거쳐 최종적인 계약서가 작성되는 것이죠. 정의 규정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초안을 처음 작성하게 되는 당사자는 이를 검토하고 수정하게 되는 당사자든 계약서에 기재되는 용어들에 대한 의미를 통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히 계약서 초반부에 정의 규정이라는 항목을 두어 용어를 통일하고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도로교통법이라는 법률에서도 제2조의 정의 규정을 두면서 매우 길고 상세하게 용어의 정의를 먼저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사자들 간에 이런 단어는 이렇게 해석하기로 약속해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쓰이는 단어들은 계속 반복되더라도 동일한 용어와 의미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다채롭고 풍성한 단어들은 수필이나 소설에서나 쓰일 법한 것들입니다. 법적 분쟁은 다양성과 창의성, 상대성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계약 당사자의 권리 의무는 최대한 명백하고 분명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갑과 을 사이에 A 부품 공급 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약서를 미리 작성하는 경우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이 을에게 A 부품을 공급하고 을이 갑에게 부품값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은 당사자들의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으로 계약서의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입니다. 어렸을 때 배웠던 육하 원칙을 떠올려 보세요. 조금 다르긴 하지만 계약서에 담기는 법적인 문장 구성은 주어, 시간, 상대방, 목적어, 행위 순서로 작성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 갑은 2022년 3월 31일까지 을에게 A 부품을 공급하기로 한다 라고 작성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여기서 더 명백하고 분명하게 작성한다고 하면 공급 장소가 갑의 장소인지 을의 공장인지 자동차로 운송하는지 배로 운송하는지 등 여러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추가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처럼 당사자 사이의 권리 의무는 계약의 이행과 불이행을 나누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꼭 명백하고 분명하게 쓰는 것이 요구됩니다. 일반적 해지 조항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해지 사유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계약을 체결할 때 추후 발생할 모든 사유를 예측해서 해지 사유로 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인지 계약 당시에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굳이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계약 목적 달성 자체를 어렵게 하는 중요한 것일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물론 나중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의 사정이 실제로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아무것도
규정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해지 사유를 측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서의 해지 사유가 어떻게 정해져 있느냐에 따라 당사자가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간단한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일방 당사자가 이에 대한 상당 기간을 주면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 위반 당사자에게 채무불이행을 치유할 수 있도록 최고하고, 그럼에도 치유가 되지 않을 경우 해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채무불이행의 정도가 너무나 중대하고 치명적이어서 계약 목적 자체를 달성하기 어려운 정도의 것이라면 별도의 최고 없이 바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서의 어느 해지 사유가 간단한 채무불이행 사유인지 중대한 사유인지를 명백히 구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구체적인 계약 해지 사유 이외에 다소 포괄적인 일반적 해지 사유를 삽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기간에 갱신조항을 둘 때에는 가격이나 계약 조건의 조정에 관한 부분도 함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갱신이 당사자들 모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특정 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설정하는 것보다 갱신조항을 두어 어느 일방이 계약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통지하지 않을 경우 다시 1년간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초 계약기간이 자동적으로 다시 1년 연장되는 효과가 있지만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하여 계약의 다른 조건들까지 동일하게 연장되는 것인지 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가격이나 다른 조건들에 대한 조정 가능성과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삽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약금 조항을 두는 것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느 일방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실제로 발생한 손해의 액수를 산정할 필요 없이 미리 합의된 일정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입증하는 부담을 줄이고 계약 위반 시 발생할 수 있는 책임에 대해 미리 명확하게 기재함으로써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하도록 당사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손해배상 예정액은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약금 조항을 둘 때에는 너무 과다한 금액으로 설정하지 않도록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필요도 있습니다. 계약 상대방이 외국 당사자라면 중거법에 관한 부분을 꼭 검토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또는 우리나라 회사들끼리 거래할 때에는 사실 중거법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은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해석되고 적용되고, 이외의 사항들은 우리나라 법에 따라 법률 관계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외국 당사자가 계약의 상대방일 경우 중거법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동떨어진 결론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 생각지 못했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익숙한 내용의 법률을 중거법으로 정하는 것이 좋다는 말입니다. 각 국가 내에서 일어나는 거래 행위에 대해 당사자들이 정한 중거법과는 무관하게 각 나라의 강행 규정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계약 당사자들이 모두 CISG라고 부르는 국제물품매매 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체약국이거나 국제사법에 따라 체약국법이 적용되는 경우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들 사이의 물품매매 계약에는 CISG가 적용됩니다. 우리나라는 CISG 체약국이기 때문에 계약 상대방의 국가가 CISG의 체약국인지 사전에 확인하여 CISG가 적용될지 여부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회사의 거래인지 개인의 거래인지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사와 회사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당사자로 회사 이름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그 아래에 대표자를 따로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회사에게 법률 효과를 귀속시키는 계약을 대표자가 개인의 지위가 아닌 대표의 지위에서 체결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양해각서, 협정서, 의향서 등 체결할 때에는 구속력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기재하는 조항을 따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들끼리 정식 계약에 도장을 찍기 전에 MOU라고 부르는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계약에 이르지는 않지만 어떤 내용에 대해 잠정적으로나마 합의를 이룬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그 내용에 위배되지 않도록 향후 꾸준히 협력해서 본 계약 체결까지 잘 가보자는 것입니다. MOU는 일반적으로 본 계약 체결 전에 협조하는 내용에 대해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정식 계약 수준의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에 담긴 실질적인 내용이 중요합니다.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표현이 존재한다면 아무리 제목이 양해각서라고 한들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MOU와 같은 것을 작성하면서 구속력에서 배제되고 싶은 경우에는 실무상 본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라고 명확하게 기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들을 잘 기억하셨다가 계약서 초안을 잘 작성하고 검토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반복한다면 당사자들이 원하는 잘 작성된 계약서가 도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 아고라스쿨 10분 강의를 마칩니다. 이성찬 변호사였습니다.